겸손은 다스베이다 29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클리스만 퇴출 추진단 단장과 위원장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직함이 하나씩 늘어요. 클리스만 퇴출 추진 국민본부 네. 단장 박문성, 위원장 박찬하 두 분이 이제 각종 방송 돌아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클리스만 퇴출을 할 때까지만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설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임원회의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회장 오고 부회장단 오고 각 팀장들, 위원장들 모이는 임원회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단 우리 정 회장께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임원회의를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전력강화위원회 현직 감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하고 거기까지 와 있는 거고 이제 남은 건 그러면 이제 고독한 결단. 고독한 결단. 회의 끝에 장고 끝에 의견은 이제 경질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다. 근데 명분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질의 목소리가 높다는 건 회의 결과이고 우리 정 회장님이 명분이 필요하다. 경기 결과를 우리가 다 봤는데 무슨 명분이 더 필요해? 아이, 숨 쉴 수 있는 시간 좀 줘요. 뭐 이렇게 다그쳐요. 명분 얘기에 팬들이 더 화가 났죠. 설 연휴 때 저희 가족들 만나면은 한 주제 갖고 30분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크리스만 경질해라 2시간 얘기를 했어요. 클리스만을 정몽규 회장이 데리고 온 건 맞아요? 맞습니다. 클리스만은 감독으로는 끝났어. 라고 이미 전 세계적 결론이 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정 회장은 왜 굳이 이 클리스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도대체 why?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왜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왔나.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그 피파 쪽에서 일을 했어요. 카타르 월드컵 때 역할을 했다. 기술문화위원 뭐 이런 거로 활동했어요. 이름값은 있으니까. 도 있었고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해박하고. 누가 그래?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해가 안 되시죠? 기본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사실 이런 건 하나 있어요. 정 회장이 셀럽을 되게 좋아해요. 셀럽을 되게 좋아. 유명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 사귀면 되잖아. 아니 셀럽 좋아한다고 그렇다고 감독을 뽑아?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썰입니다. 왜 데려왔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감독으로서의 검증이 평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 잠깐 있었던 거 빼면 실질적으로 5, 6년 동안 감독을 못했어요. 안 불러준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 감독을 자기가 SNS에 글 쓰고 런했죠. 도망가 버렸고 라이브 방송 중에 개인 방송하다가 그 전에 국가대표는 미국 팀을 맡았었거든요. 그게 국대 마지막이에요. 한국이 클리스만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왜 데려가야지? 그리고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니네 그렇죠. 망했다. 미국의 ESPN이라는 데가 아시안컵 앞두고 한국 대표팀 전력 분석을 이렇게 씁니다. 한국 대표팀 대단하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이 있어. 그런데 감독이 클리스만이다. 실제 이게 제목으로 이렇게 썼었고요. 클리스만 잘리고 나서도 미국에서 유명 그 스포츠지들이 기사 계속 쓰잖아. 맞아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니네 몰랐어 이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왜 데려왔냐? 왜 데려왔냐고. 썰이 뭐가 있냐? 내년 1월에 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3선을 했어요. 대한체육회 정관을 다 따라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재선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예외 규정에 뭐가 있냐? 축구에 개인적으로 형격한 어떤 뭐 보탬이 됐던지 공을 크게 세우면 된다. 공을 세우거나 두 번째 국제 무대에서 직함을 얻으면 됩니다. 아, 피파. 네. AFC나 FIFA나 이런 데서 뭐 어떤 뭐 이사가 되거나 뭐 집행위원이 되거나 이러면 이분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직함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럼 3선 4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년 1월에 선거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피파에서 일도 했고 감독으로서는 욕을 많이 먹어도 축구 쪽에서 영향력은 여전히 네트워킹이 상당하죠.
갑자기 다들 호응을 하시면 어디까지나 썰입니다. 썰이에요. 썰. 이렇게 너무 호응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들린다. 에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까지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조금 돌아요. 근데 아닌 것 치고는 너무 자세히 얘기한 거 아니야? 어디서 읽었어요, 저도. 하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추측하는 거죠. 축구계 고소고발은 어떻게 되죠? 편집해 주시면. 축구 감독을 중간에 자르면 위약금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 수십억이니 100억대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축구협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다 이제 어디에 사용처가 다 명목이 정해져 있겠지. 있기 그렇지. 때문에 쉽진 않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협상하기 나름일 거고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돈만이 이유는 아니다. 지금 왜 위약금 이슈가 나오냐면 파주의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파주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천안에 새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몇백억인가? 이미 막 대출을 받아 썼어요. 그것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짓느라고. 당장은. 네, 실제 은행에 대출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예를 들면 앞으로 벌어질 손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크리스만이 감독이잖아요. 대표팀 경기 보러 안 갑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A매치 보이콧 하겠다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도 견디기 힘든데 지금 크리스만까지 견뎌야 돼? 왜 축구 얘기하는데?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 A매치 한 경기 하면 그거의 스폰서십이나 관중 수입이 상당해요. 월드컵 본선에 가서 잘하면 그 돈 훨씬 이상을 벌어요. 북중미 월드컵 3년 남았는데 계속 가자고요? 앞으로 벌어질 손실 어떻게 할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정몽규 회장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약금 문제가 있어서 감독 경질하는 게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한국 대표팀은요? 절대 감독 교체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감독은 계약 기간 살아있을 때 경질하면 위약금이 발생해요. 그렇지. 언제 자를 거야, 언제? 언제 자를 거예요? 다음 주? 사실 꼼수와 같은 이야기도 나온 적은 있어요. 마이클 밀러라고 하는 바지 사장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인데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자르고 코치진 싹 물갈이해서 그걸로는 절대 안 돼. 네. 그렇게 바꾼 다음에 자 이제 1신 했으니까 크리스만 감독 체제로 갑시다. 인정해 주세요. 윤석열 그대로 있는데 장관 바꿔봐야 무슨 상관이야. 왜 자꾸 축구 얘기하는 한국에 안 올 것 같아요, 다시는. 경기 끝나고 하루 있다가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대한민국이 스톱오버지도 아니고. 딱 하루 있다가 그냥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 사람은. 그러니까 태도가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클린스만에게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미국 집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이고요. 한국 대표팀을 꾸리는데 한국에 없어요. 한국도 대표팀 경기 있을 때도 오지. K리그를 본다든가. 안 보잖아요. 선수를 발굴하러 온다든지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한국에 없어, 씨발. 한국 선수들을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K리그를 보는 게 자기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뽑냐고, 선수를. 그래서 크리스만 감독은 일단 역량 부족이고, 그리고 태도 미달이고, 존중 결여고, 크리스만 감독뿐만 아니라 크리스만 사단으로 왔던 코칭 스태프들 모두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고 어떤 결과를 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마음이 그분들은 없어, 이미- 아예? 저는 이 부분이 전임 감독이었던 파울로 벤투 감독 사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고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는 야망이 있었어요. 크린스만 감독 그리고 크린스만 사단은 거의 다 투잡이거든요. 진짜. 다 투잡이에요. 다 투잡이거든요. 여기 파트타임이에요. 한국 대표팀 감독. 수석 코치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해설해요. 해설위원 하고 있고요. 알바네, 알바들 모은 거네.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선수랑 얘기한 자기가 제일 보기 싫은 게 그만 좀 웃었으면 좋겠대요. 졌을 때도 웃고 선수들이 쓰러져도 웃고 그냥 계속 웃는데요.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 같아요. 유럽 축구 똑같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이 감독이 벤치에 있다가 우산을 딱 쓴 거야. 며칠 동안 두들겨 맞았어요. 넌 감독할 자격이 없다. 선수들은 비 맞으면서 뛰고 있는데 감독이 우산을 써? 그 우산 하나 쓴 것 갖고도 유럽이 난리를 부리는데 저도 웃고 선수들이 쓰러져도 웃고. 아니, 귀국할 때 웃잖아. 이번에. 원래 도하에서 미국으로 집으로 바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이, 미친 새끼, 진짜.
내가 진짜. 그거를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아니었대요. 중간에 떨어지면 미국으로 바로 집으로 가거나 남아서 대회 다 보고 집으로 가거나. 우리 대표팀만 그냥 한국으로 보내고. 아이, 그리스만 앞으로 이 새끼라고 불러, 그냥. 근데 감독님 하니까 진짜 이 새끼가 진짜. 태도 느껴지잖아요. 그 딱 기자회견에서 할 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표정이 뭐였냐면, 와줬잖아, 됐어? 그런 태도가 다 느껴진다고. 내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굳이 여기까지 왔잖아. 와줬잖아. 됐지, 이제. 그럼 하루 만에 가버리잖아요. 싹 웃고. 근데 실제로 어록이 있죠. 오라 그래서 왔다가 어록이 있어요. 몇 달 전에 했던 인터뷰인데 계속 바깥으로 나도니까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질문을 예전에 했어요. 연속으로 지고요. 그런데 한국에 안 와. 기자가 한국에 왜 왔냐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왔잖아. 니네들이 오래매 이런 투로 얘기해가지고 그때 되게 윤석열보다 더 하다고요? 그건 좀 말이 심하시네. 하여튼 클리스만 자를 때까지 활동해주세요. 자를 때까지. 이럴 때 잠깐 반짝 떠들다가 사그러들고 잊어버리고 쟤 아직도 감독이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두 사람 책임이야, 만약에 계속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3월 달이 되면은 다시 월드컵 2차 예선이 시작이 돼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여기서 만약에 뭉개고 감독 안 바꾸고 간다? 태국은 약한 팀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리고 코치진 자르고 쇄신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매주 얘기해야 돼. 예, 요새 진짜 저 심할 때는 하루에 한 100통도 받기도 하고 방송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한국 축구가 산업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축구협회장이 와서 자기 사재로 끌어가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산업이 커지면서 자체적으로 다 돈을 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건질 수 있는 실제로 전문가가 와야 돼요. 이참에 회장도 바꾸자? 예. 이야. 저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오케이. 이것도 편집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현실론 얘기하면서 뭐 경질되면 한 달 뒤에 태국 경기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선수들끼리 뛰어도 선수들 이번에 진짜 돼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 정도의 지금 위상이고 그 팀 가면 손흥민 있고 김민재 있고 이강인 있고 황희찬 있대라고 하면 줄 씁니다. 공개 모집하면 무조건 몰려들고요. 없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무능이죠. 그러니 바꿔야 돼요. 자, 그럼 클리스만 자르고 그다음에 협회장 자르는 것으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벤투 감독은 이미 월드컵 하기 전에 대한민국과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어요.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거는 이제 1+3으로 연장을 하자. 이 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파울로 벤투 감독이 노를 하는 거죠. 카타르 월드컵 대회 기간 도중에는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다음 감독은 국내 감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우리가 결과가 좋았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크린스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은 오롯이 대한축구협회의 몫이고 결정권자인 정명규 회장의 몫이고. 알았어, 그럼 회장 바꾸는 걸로 해요, 그러면. 오늘 괜히 나온 것 같은데. 자, 클리스만 퇴출 추진단 단장과 위원장. 다음 주 교체 안 되면 또 모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효도88로 효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닥터키를 검색하세요. 자, 박시장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박시장 대표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굿자하고 이별했거든. 90kg 때 이런 건 이별을 했어.
살 빠지긴 빠졌어? 요새 운동하고 있어? 하고 있지. 앞으로 나 보기 어려울 거야. 반쪽이 돼서. 알아보지 못할 거야. 살 빠졌다고 말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지, 근데. 맞아. 그러니까 이 몸집이 있는 사람은 서로 알아보거든. 약간만 빠져도 바로 알아봐. 자, 요즘 연휴 직후에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했다 어쩌고 막 기사 많이 나와요. 한동훈 효과 여론조사 곳에서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게 확인됐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했지. 대선 때처럼 이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을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재미로 봤잖아요. 네. 대선 후보 딱 한 사람 얼굴로 선거하는 거잖아요. 총선은 한동훈 얼굴 보고 투표하지 않아요. 총선은 정당 보고 후보를 봅니다. 한동훈 효과도 없지만 있다고 해봐야 선거를 좌지우지할 만큼 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여론조사 꽃에서는 이제 설 연휴나 정례조사는 건너뛰었고 총선 조사는 설 연휴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두 개씩 총 4곳 네 조사를 곳을 했죠. 했어요. 앞으로는 더 느릴 거예요. 아, 진짜예요? 저희 그래서 인원도 늘어가고 있고 알바도 늘어가고 있고 공간도 늘어가고 있어가지고 총선 끝나면 통장이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망할 거야 나! 아니, 이게 진짜 엄살포가 아니라 실제 계산해봤어요. 4월 총선까지 우리가 하게 될 모든 조사 비용을 다 합쳐봤거든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0억입니다. 망해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그래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로 분위기가? 들어가. 예. 어떤 곳의 영향도 받지 않게 해서 독립적으로 이 조사를 다 할 것이고 다 공개할 겁니다. 딴 데 볼 필요가 없어요. 볼륨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딴 데 정례조사 서울 190명 하면 우리는 10,000명 한다니까. 지금 그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들 긴장해요. 왜냐면 이제 총선 때 성적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들을 여론조사 곳곳과 다른 곳을 이제 비교하게 될 텐데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보궐선거처럼 꽃이 맞췄다.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시장이 쫙 정리가 됩니다. 압도적인 물량을 저희가 쏟아 부을 겁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무 곳에 의뢰도 받지 않고 10억을 쓸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다 쓰고 죽어버릴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다 조사한 다음에 망해버릴 테니까 알아서들 해요. 경고했어요. 에이씨. 자, 이번 주는 4곳을 냈는데, 자, 첫 번째, 양천갑.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해볼 만한 지역구가 몇 개 안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목동이 있는 지역이에요. 신정동하고 목동. 이 지역이 후보를 잘 내면 후보 힘으로 뒤집을 수 있다.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서울 지역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섰냐면 조수진, 정미경. 근데 조수진 의원 더 앞서 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앞서고요. 앞서요. 예. 그래서 붙여봤어요. 안 되네? 정당 지지도 격차보다 더 벌어지죠. 여기 한동훈 효과가 어디 있어? 지난주에 한 건데 어디 있냐고 씨발 한동훈 효과. 선거는 치러야 되고 얼굴은 필요한데 윤석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을 내세워서 한동훈 효과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세게 때려야 할 게 경제 부분 진짜 계속 밀고 늘어져야 돼. 미친 물가, 경제 폭망. 진짜 체감했잖아요. 명절 때. 사과 한 알 10,000원이야. 스위스에 사과 한 알 얼마입니까? 스위스 교민이 누가? 오셔가지고 1프랑? 그게 정상 아니야? 막 1,000원 정도 하겠죠. 사과 한 알이 10,000원이 넘어.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실력이야. 근데 삼성전자가 보통 연말에 보너스 많이 주잖아요. 이번에 없었대요. 그래서 화성 동탄 지역에 자영업자들이 울상이에요. 부자 감세해서 삼성전자 오너들만 좋아졌고. 자, 그리고 강북을 여기 관심 지역구인데 지난 총선 서울 지역 최다 득표가 박용진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이 또 대표적인 비명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여기에 두 사람이 도전을 했는데 한 사람이 정몽주 전 의원이고 한 사람이 이승은 변호사예요. 이 지역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입니다. 더블 스코어도 아니고 트리플 정도 차이 나는 곳이에요. 무조건 민주당 당선되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네. 3자를 붙여봤습니다. 박용진, 정봉주, 이승은 순위가 이래요. 적극 투표층
따져봐도 박용진 36, 정봉주 22, 이승훈 13이에요. 민주당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다 알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비명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이유인가? 제가 정봉주 전 의원한테 이 여론조사 하기 전에 해준 말이 있어요. 박용진 의원이 서울 지역에서 최다 득표한 것은 그것대로 경쟁력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박용진 의원이 비명인 것은 정치 저관여층에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당대표 선거나 대선 후보 선거에서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얻지 못하죠. 여러 번 확인됐지만. 하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높은 인지도가 큰 자산이에요. 그렇죠. 높은 인지도, 조직력 막강하죠.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지역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20대는 정봉주 전 의원을 아예 몰라요. 3등 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도 인지도가 약해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인지도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11년, 12년이에요. 낙검수 때. 12년, 3년 전이야. 30대 초반에 그때 10대 후반이었다는 얘기예요. 40대 가서야 우위에 섭니다. 5, 60대는 알긴 아는데 의정 활동을 안 한 지가 20년이에요. 이 지역하고 딱 비교되는 게 남양주 갑이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명 반명 중에서 박용진과 조응천이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정치 저관여층은 정확하게 비명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 인지도 높은 민주당 의원이 있고 민주당이니까 뽑아준다 하는 표가 상당히 있는 거고 그게 박용진 의원의 자살인 거예요. 정치적. 전본주 의원은 아까 총수 얘기한 대로 아직은 많이 안 알려졌고 젊은층한테 이제 몸을 푼 시기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게다가 이 2, 3위 차이가 크지 않아서 3자 대결을 하는 그렇죠.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3자 대결하고 나서 결선으로 간다. 그러면 정봉주 의원에게는 기회가 있죠. 예, 박빙 싸움이 될 가능성이 될 수 높죠. 있죠. 이승훈 변호사는 반 박용진이어서 간 표니까. 그렇죠. 그 구청장 선거에도 도전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인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도 반 박용진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흡수한다면 이제 결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그렇습니다. 모르고 만약에 결선 없고 3자에서 끝나잖아요. 대역전국이 필요한 거야. 정봉주 전 의원한테는. 네, 정봉주 의원이 기대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실제 투표는 당원 투표 50%하고 ARS 방식의 선거인단 투표가 50%인데 이 여론조사는 연령별 가중치를 주는데 투표입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없어요. 없어요. 1인 1투표에. 그러면 20, 30대는 여론조사 ARS 조사해 보면 잘 응답을 안 해요. 상대적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가 높거든요. 그 핸디캡은 조금 극복될 수 있는 지점은 있어요. 그 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들은 제일 고관여층이니까 고관여층일수록 정봉주 전 의원의 인지도가 높아요. 그런 점들이 더해져서 결선까지 간다면 아마 정봉주 전 의원한테 기회가 올 것이고 이게 정봉주 의원한테 마지막 기회거든요, 사실. 친명 대 반명 이 구도만 가지면 이 지역에서 어렵습니다. 지역 연구가 정봉주 의원은 없잖아요. 모든 후보들이 하는 플랜을 정봉주 의원도 해야 한다. 결선이 없다면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결선이 있다면 2위를 하는 사람한테 기회는 주어질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조사 결과 나오기 전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는 생각했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난 사실. 그런데 여전히 정봉주 전 의원은 유쾌합니다. 낙관적이죠. 내가 얘기했던 대로 쉽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걱정은 자기가 해야지 왜 내가 하고 있냐고. 나보고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이길 거래. 얼마 전에 최민희 의원을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게 최민희 의원이 4시부터 선거운동한대. 새벽 4시에. 밤 10시까지 하신대. 그랬더니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할 거야. 네. 4시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봐. 지역구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사실은. 한동훈이 뭐라고 여기 와서 영향을 미쳐. 한동훈이 여기 가서 죽지고 앉자고 한 달 내내 선거운동한다고 이 지역에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한동훈 본인이 정청래 지역구에 가서 한 달 내내 해도 못 이겨요. 한 지역구에서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선거를 자기가 이끌어서 이겨. 안 되는 소리야. 한동훈 효과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만약에 3인 경선이 치러지면, 네. 셋을 한번 불러보죠. 부르려면 다 불러야 돼. 셋 다. 네. 그럼 웃기겠다. 자, 그 다음에 충청 지역을 이번에 한번 짚어봤는데, 대전 중구는 민주당 의원이 딱 한 번 당선됐어요. 황운하. 딱 한 번 당선된 곳입니다. 여기는 지난 대선 때도 진 지역입니다. 예. 지금도 여론조사해 보면 총선 전망도 져요.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싸우고 있어요. 이은권 그리고 강영환 전 의원이죠. 예.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유리합니다. 시당위원장이기도 하고. 붙여보면 강영환과는 한 6% 차이가 납니다. 이은권과는 0.1% 차이예요. 포털에 모처럼 여론조사 꽃이 앞에 딱 떴던데. 처음이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차이가 컸으면 안 띄웠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0.1% 차이잖아요. 여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여기는 황운하 의원이었기 때문에 당선됐고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사실. 예.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인물론으로 이긴 거예요. 것이고 처음으로 지금도 인물론으로 박빙무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선거 마지막 한 1, 2주 사이에 결론 날 거라고 봐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싸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지역 활동을 잘해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이 지역은 정말 여기도 어려운 지역에 국민의힘 무세 지역입니다. 청주. 서울로 치면 강남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총선 전망은 10%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정우택 의원의 본거지 같은 곳이죠. 5선 의원이고 국회 네. 부의장도 했었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도전한다. 지난 총선에서 졌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졌는데, 지역 출신 아닌데 옆 동네인데 네. 이쪽으로 왔는데 졌죠. 다시 출마했고 또 이강일. 예,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전 지역위원장이죠. 근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 적합도에서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봐야죠, 사실. 이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강일 33, 노영민 29. 양쪽 모두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붙여보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그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도 더 벌어진다. 커지죠. 정당 지지율도 63%밖에 끌어오지 못하고 있고 이강일 예비후보로도 59.7%밖에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어요. 신용한 영입인재 15가 이쪽 지역에서 기반이 좀 있는 분이에요. 당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전력 공천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충청이 캐스팅 보트라고 하거든요. 충청에서 이기면 총선을 이긴다. 그렇죠. 이때까지 항상 그래 왔어요, 실제. 충북이 봤는데 8개 선거군데 4개씩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4개 선거군데 3개는 민주당, 하나는 국민의힘인데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청주 지역이에요. 상당입니다. 예. 충청이 그렇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 네. 그래서 충청 3인방을 따로 영입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충청 3인방이라니. 주요한 지역들은 다 이렇게 비교해 볼 거예요, 저희가. 핵심 지역은 2번 할 것이고, 총선 직전에 또 할 것이고. 예. 국민의힘에서 1차 공천을 했잖아요. 25명인가?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떨어질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용산은 또 개혁신당에서 김종민 의원이 나올까 말까 막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개혁신당의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본인은 절대 당선될 수 없어요. 근데 민주당 표를 잠시 가겠지, 일부. 그래서 빨리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 출마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낙선이에요, 다. 그분들은. 개혁신당으로 출마하잖아요? 그러면 5% 10%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5에서 10%는 나온다고. 네. 용산은 박빙이란 말이야. 박빙인데 5% 10%라도 깎아먹으면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낙선할 수 있죠. 그렇죠. 용산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역적이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게 예정된 길이에요. 그 예정된 길을 우리는 다 보이잖아. 근데 안 실제로 보여. 민주당 탈당파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을 다니잖아요.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욕을 퍼붓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못 다닌대요. 실제로 딱 나가는 순간 근데 본인들은 왜 된다고 생각할까? 신기해. 선거 때가 되면 광인 모드가 되거든요. 완전히. 악수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자기 지지해 주는 줄 알잖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그 광인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그분들이 지역구를 정하면 우리가 또 3월달에 열심히 돌려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넣고. 그분들 넣고 그래서 보여줘야 돼. 대중들한테. 보여줘도 막판 역전할 거야 막 그러면서. 실제 막판 가면 더 줄어들거든? 저는 그래서 더 개혁신당 후보들이 여론조사보다는 더 지지율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항상 그래 방지 왔어요. 심리가 있거든요. 예,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서 항상 그래 왔는데 그분들은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분들은 대부분 재선 3선 이상이거든요. 그 득표가 자기 득표인 줄 알아요. 그게 그 최후의 루틴입니다. 사라져가는 분들의. 요즘에 제일 웃었던 게 이낙연 전 대표가 뭐 30석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100석도 얘기했어. 안녕히 가세요. 자, 여기도 안녕히 가시고. 어쨌든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재무 설계를 해주는데 본인들을 스스로 바보라고 불러요. 독특한 분들입니다. 예. 인기 좋다, 이분들. 자, 재무 설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바보에게 의뢰를 해달라.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착한 콜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5% 기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10년 넘게 콜당 후원을 해요. 그리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리고 꽃배달도. 착한 콜.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간보가 그것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편관보. 관절이 부드러워야 일상이 편합니다. 맞는 말이죠. 편간보 중해제약에서 설날 3+3 이벤트입니다.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확인 정청래입니다. 참 정확인. 김어준 내가 업어서 키웠거든요, 어렸을 때. 요즘 나라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꽃, 많이 구독해 주시고. 비싼 게? 정청래가!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때 정청래 최고가 이 상황 정리를 신속하게 됐었어요. 상황 정리의 그 첫 출발이 된 게 뭐냐면 당시 원내대표에게 사퇴하시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사퇴하세요. 저도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지도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퇴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이게 그 말 듣고 너무 웃었거든요, 혼자. 정치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논리예요. 사퇴하시오. 나는 안 합니다. 그보다 더 웃긴 말은
정청래 의원 개인 정치사에서 정정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경신했어요. 병리평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에요. 방송에 나와서도 맨날 병리평, 의원들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서도 병리평.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아무하고 공용하지 않고, 그죠? 5.18 매역 참배를 하고 9시 반에 생방송으로 바로 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9시 20분인 거예요. 옆에 대기실 갔을 때 문 다 잠궈놓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최고위원만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분 전에. 10분 전에.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야.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발표하자마자 5분 후에 연동형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페북을 쓰더라고. 다음날 방송에 시간을 잡아놨어. 이때까지 한 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정청래 의원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연동형 주장자. 연동형 정청래입니다. 이 자타공인 병리평 주창자였고 그리고 그동안 해놓은 말도 엄청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기억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이걸 확실히 못을 박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뉴스공장 썸네일, 그게 이제 톱이었어요. 그 사진 하나하고 병 2개 세우는 거 있죠. 병립. 진로 소주 병 세우는 거, 병립이잖아. 병립형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네. 이 최고의 답변이에요. 어떻게든 자기가 맞다고 구질구질하게 계속 토를 다는 게 한동훈 방식이거든요. 근데 기억나지 않습니다는 내가 틀린 건 아닌데 대표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한 말은.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대표가 결정한 걸 맞도록 만들 거야. 이런 답변이에요. 제가 민주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안건 상정, 치열한 토론, 그 다음에 표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승복. 의원님, 5분은 너무 짧잖아요. 5분은 너무 짧잖아. 내일 병리평으로 갈지 연동형으로 갈지 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버스에 타자마자 바로 가로에다가 연동형 딱 썼지.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미처 그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저는 바로 했습니다. 저는. 바로. 네. 그래서 5분 만에 입장을 바꾸고 연동형으로 승리하자.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네. 병리평을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소수정당과 협상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천재더라고. 기선제압을 딱 한 거예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딱 했잖아요. 거기서 승기를 딱 잡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상보다 네. 예상보다 진도를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전당원 투표도 정청래가 주장하는 거 보니까 지도부에서 교감이 있겠거니 하고 병리평으로 가는 줄 알았지. 또 정청래가 전체방에 글을 막 장황하게 여러 개 막 올리고 그래서 병리평으로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소수 정당들도 병리평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정청래를 규탄까지 했어요. 진짜로. 대체적으로 다 병리평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으로 가자 하면서 당내도 진압이 되고 소수 정당에서도 어느 정도 깜짝 놀라면서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보고 드립니다. 소수 정당 중에 가장 큰 정당은 녹색정의당인데 근데 녹색당이 민주당 주도 연합비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동형을 하는 추진은 사표를 방지하고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녹색정의당은 3%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3%가 돼야 한석을 얻는 거예요. 정당의 지지율 가지고 배분해보자 이란 말이죠. 연동형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좋다. 지지율을 한번 그러면 해보자. 조사를.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홀짝홀짝 배분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을 달라. 이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역구 요구하는 것은요. 정의당이 노리는 지역구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개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회찬 의원하고 우리 당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우리 후보가 안 나가고 노회찬 후보가 나갔거든요. 그런 적 있죠. 그렇듯이 둘이 합의를 한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중앙당에서 양해 사항이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 후보가 나가야 이기는데 그냥 정의당 후보가 나가라. 그래서 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한석을 더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은 경선이다. 그런 지역구를 요구한다면 그럼 경선한다. 양쪽 후보가 한번 상의해봐라. 지역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각자 출마하는 거죠. 지역구가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만 특별하게 경선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명분은 성립하지 않죠. 민주당은 부자 정당 아니냐. 그 의석 몇 개 안 되는 거 그거 우리 달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한테 그 의석을 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어쨌든 그게 깨지면 그냥 각자 출마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다급한 것은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겁니다. 창당 작업은 민주당 당직자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고 이미. 당명을 정하는 거. 그리고 당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 당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 정당으로 비례가 10석이든 20석이든 만들어지잖아요. 옥새를 가지고 있는 당 대표가 출당을 시켜줘야 민주당에 갈 수가 있어요. 출당을 안 시켜주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 비례정당의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그 당의 운명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당대표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옥새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 검증위원회,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굉장히 셉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자. 그러면 당명을 또 뭘로 할 거냐. 개인적인 주장은 더불어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이 자는 정답이라고 생각해. 네.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더불어 시민 녹색 정의 연합당. 뒤는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더불어는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강력하게 지금 전달을 해놨습니다. 소수정당에 배정할 부분이 다 안 채워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 첫 멘트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2월 달에는 끝마쳐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발하려고 하는 이 통합비례정당에 타지 않겠다. 그 열차가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파토가 되거든. 손님이 들 찼잖아요. 그거는 시민사회에서 수혈합니까? 그것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놓게. 전략적 모호성.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의 참 플래너. 참 플래너. 네. 제가 딴지도 막 글 쓰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 이 시대에 참 기억 상실인 오셨군요. 이게 할 일이 많습니다. 당 로고 정해야죠. 당 깃발 정해야죠. 로고송 정해야죠. 더불어 시민당에 썼던 로고랑 다 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지은 이름, 뭐 로고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비례정당은 이재명 대표가 선언했듯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이다. 근데 조국 신당을 또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이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할 때 제가 유튜브로 보고 있었습니다. 끝나자마자 제가 덕담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용기를 내준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친다.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만나리라 기대한다.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다. 따로 또 같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큰 바다에서 만나자. 바다는 피해졌지 않는다. 바다는 피해졌지 않는다는 뭡니까? 앞에까지는 알겠어. 바다는 이러저런 온갖 것이 있어도 다 품어 안는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쓰는 명언입니다. 의원님이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겁니다. 과정의 아픔을 다 의원님, 잊고. 이거 혹시 예전에 80년대 에로틱 영화에서 나온 거 아니야? 느낌이 약간 그런데 바다는 피해졌지 않는다. 이런 멋있는 말도 있어요.
땀은 나를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서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서 흘려라.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제 것처럼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을 위하여 조국 화이팅. 제가 이렇게 덕담을 했는데 조국 장관이 이렇게 새로운 길, 창당의 길, 이것은 저는 용기와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찬물을 끼얹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런 측은지심, 이것이 정치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시대의 참 포용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싼 게! 제 후원 계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깡탕 버터구나. 버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요. 하나는 열 처리.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소비 기한을 늘리려고. 또 하나는 열 처리하지 않고 살아있는 우유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 이거는 프랑스 같은 곳에서도 전체 버터의 한 10% 미만만 이렇게 만들어요. 그 중에서도 깡탕 버터. 맛있다. 아주 맛있다. 오랜만에 모십니다. 차병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전 더불어시민당의 대표. 아유, 4년 전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4년 전에 엄청난 경험을 하셨지. 네, 멋 모르고 뛰어들어갔다가. 제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교수님이 그 소수 정당과 협상을 하고 그 다음날 좌절의 이야기들. 제가 기억하는 건 합의했다가 2시간 있다가 번복했다가 또 2시간 있다가 합의했다가 또 그날 저녁에 번복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합의했다가 가면서 또 번복하는. 2019년도 가을부터 서초동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 우리 막 예측을 했었잖아요. 전국의 시민들이 그 당시 버스 타고 올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전국 지역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조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당 만드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는 저한테 이제 삼고초로 비슷하게 와가지고 교수님도 좀 참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현실 정치에는 성격상으로 잘 안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교수님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제가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표의 권한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더라고요. 대표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이 지도부가 사적인 욕망을 개입시키게 되면은 이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저를 픽업을 한 것 같아. 교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면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몸 다치지 말고 자중하라고. 학생들 다치는 거 걱정을 하는 마음이면은 선생님들이 나서가지고 박정희 퇴진 얘기하고 전두환 퇴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학생들 굳이 희생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들. 선생님들이 앞에 쓰시면은 문제 해결이 빨라집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그랬었거든요. 학생 때. 예, 학생 때. 그러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선생님들이요. 그 당시에 내 자신한테 스스로 약속한 게 나는 학생들을 앞에다 내보내지 않겠다. 내가 제일 앞에 나가겠다. 이런 그 약속을 지키기는 심정으로 지금 당대표 수락을 하는 거다. 둘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끝나는 날 바로 나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새벽에 우리가 압승한 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당대표 사태를 SNS에 먼저 올렸지요. 정당 만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모여들고 유력 정치인들한테 또 전화도 와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게 되면 뭐 배지라도 하나 좀 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아무도 뺏지 못한다. 이걸 제가 손을 딱 걷버린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제가 플랫폼 역할만 한다. 우리는 끝나면은 그냥 해산한다. 제가 이제 픽업된 배경이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수정당의 기회를 좀 열어주자는 게 그 개정선법의 취지였었잖아요. 저희가 제일 1번으로 생각한 게 정의당이었었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자체 조사해 보니까는 한 17석 나오더라. 근데 그게 정확하게 사실은 맞았어요. 앞에 10석은 소수정당들한테 주고,
나머지 뒤에 6석 내지 7석만 민주당이 후순위로 배치해주면 된다. 이 조건 하나만 딱 내놨어요, 민주당이요. 민주당은 굉장히 명분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시에. 근데 그걸 안 받더라고요. 지금도 미스테리고 정의당의 엄청난 패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정의당이 결국은 안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학자로서 봤을 때 이건 정당이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운동권 서클 같더라고요. 정의당이 안 받으니까 플랜 B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수정당이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게 40몇 개가 이게 뚝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소수정당이요. 교수님이 다 만났어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건 검증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한 정당에서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녹음 테이프 딱 앞에다 놓고서 냈어요. 제가 우리 얘기하는 거 합의 사항들 다 녹음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용해져 버리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합의한 게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생겨서 후보가 되지 못하면 거기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그 시스템에 따른다. 거기 합의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락했거든? 탈락했더니 이제 딴 데 가서 막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소수정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교수님이 정신을 잃었어. 사실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 소수정당들이 대개가 연령적으로 보면 젊으신 분들이고 평상시에 알던 내 젊은 친구들이 아니더라고. 평상시에 제가 알아왔던.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때 인연이 다 끊어졌어요. 선거 때 광인을 직접 보셨어. 더불어시민당을 추진했던 분들이 저를 등떠밀어 밀어낸 이유가 이 역할 해달라고 저기 떠밀어 넣은 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 당시 얼굴도 많이 안 좋아하셨다고 그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어깨가 이게 있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도수 치료 받으러 몇 줄 다녔었어요. 제가 평생 도수 치료라는 용어를 제가 모르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밤낮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나 못하겠어. 맨날 바꾸니까. 욕망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욕망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고, 거기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평상시에 알던 분들이 모습이 아니더라니까.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더라니까. 그 모습이 아니더라니까. 이번에 교수님이 또 한 번 나서더라고요. 난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책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근데 너무 길게 얘기했다. 제가 1월 초에 책 나온다 그래서 책이 나왔습니다. 아, 그 책이 나왔구나, 드디어. 예. 책 지금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1세가 다 나가서 2세 찍었다는 얘기를 구정 전에 제가 출판사에 1세가 몇 권? 1000권이요? 3000부. 교수님은 일단 10,000권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잖아. 총수의 책이죠. 총수가 할 만한 가지 보겠어. 이거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읽기 쉽게 썼어. 읽으란 말이 아니잖아. 어? 책을 누가 읽으라고 사요. 책 좀 사줘. 경제 얘기를 하면 이 이유를 알게 돼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인군 지금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은 경제에 대해서 몰라도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사과 10,000원 이런 그게 정확한 건데 민공국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조선왕조 말기에 소위 실학파들 대표적인 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표현했던 이제 용어예요. 백성은 굉장히 지금 삶이 있었고 나라는 그러니까 재정 곳간이 다 텅텅 비고 왕조 말기의 소위 시대상을 표현한 대표적인 용어죠. 실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는 요 다음에 바로 자료가 나올 줄 알았더니 책 이쁘죠? 자, 일단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윤석열 정권 출범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가지고 한 1.4배. 그러니까 한 40% 정도 더 성장을 했었어요. OECD 평균이라고 했을 때 1.4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0.8배로 평균 이하가 된 거예요. 떨어졌어요. 평균 이하가. 가계를 보게 되면요.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때 빼놓고는 우리나라 감소한 적이 없어요. 가계 전체 소득은 넷말에서는 감소 안 합니다. 외환위기 때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한국은행 통계에 있는 속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있는 상용직, 정규직들이잖아요. 이들의 임금이 2018년 수준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가계들이 이자 갚는 건 이건 뭐 이자가 오르든 말든 간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비라든가 난방비 오르는 것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병원 가게 되면 의료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파서 가는 거는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걸 줄일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이게 다요. 음식, 비주류 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이 소비 지출이 2011년 수준을 하락했습니다. 13년 전이에요.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세를 제외하고 역대 최대로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1개월 무역 수지가 508억 달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나라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무역 수지가 적자였던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박정희 때부터 김영삼 때까지 37년간 무역 적자액을 합치는 게 얼마냐면 219억 달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지금 21개월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가가 보이잖아요. 외환보유액도 전두환 때 그러니까 유일하게 0.3억 달러가 감소하고 다 증가했어요. 근데 외환보유액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난해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335억 달러 이상이 감소했어요. 국세액이 한 52조 원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거기에보다 더 많이 69조 원이나 줄었어. 그러니까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정부가 돈을 다 줄이고 앉아있으니까. 그다음 좋아진 거 없어요? 좋아진 거? 올라간 게 이제 물가가 올라간 거. 세금 올라가. 우리나라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전체 수출의 한 75%가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게 13대 품목입니다. 13대 품목이 작년에 4,610억 달러인데 이게 2014년도에 4,614억 달러였었어요. 한꺼번에 10년 바꿔했다. 예. 반도체 제면 12대 품목을 보게 되면은 이건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모든 정부의 우역 적자 합보다 2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2년 만에. 대단하네. 외환보유액 증감의 측면에서 봐서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정부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대단한 기록들을 세우고 대단한 기록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희망을 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요. 임시 일용직이 상용직에 그러니까는 한 43%뿐이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월급쟁이들의 38%뿐이 안 돼요. 근데 일본, 옆에 나라는 일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시급 격차가 70%입니다. 격차가 적잖아요. 이게 이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에 0.78명이었었거든요. 올해 이제 0.7이 무너진다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1.26명입니다. 일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 소득 격차가 결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요.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소비가 2.4%포인트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1% 줄어들면 네. 자영업자는 상대소득이 3.6% 줄어들고 만약에 부채가 10% 올라가면 자영업자 소득이 거의 10% 가까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쓸 돈이 없으면 자영업자도 죽는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 자영업자를 만나면 팬데믹 때부터 더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의 핵심이 이거네요. 소득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주요한 활동을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 활동도 함께 하는 거죠. 혼자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세금 띄고 다 띄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의 몫으로 떼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의 몫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선출 권력들이요. 이건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몫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요? 함께 생산을 했으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한 소득은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사회 소득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취약해요. 이건 국민들의 권리예요, 기본 권리. 자기가 사회 소득으로 배분받을 권리예요. 이 조중동이라는 데서 세뇌시켜가지고 자기 권리를 모르고 지내는 거야. 그 사회 몫 중에서 또 일부가 어디에 쓰입니까요? 국방이라든가 안보를 위해서라든가 가장 1차적인 배분은 국민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경제를 회복시키려면은 3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가계소득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으면은 자영업자들 안 살아납니다. 가계소득 강화해 줄 수밖에 없어. 경제 살리려면. 그 다음에 뭡니까요? 쓸데없는 탈중국 반러시아고 해가지고 국제관계를 망가뜨려 놨잖아요. 국제관계 정상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만 줘야 돼요. 넘겨보세요. 내가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탑보셨는데 진짜. 샘플로 제가 이제. 근데 이거를 이 시간에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표 이해하시려면은 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금융에 대해서도 기본 권리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정부가 같이 보증해 준 거잖아요. 정부가 뭘로 보증한 거예요? 정부의 경제력으로 보증한 겁니다. 정부의 경제력은 정부가 세금 거둔 거를 얘기할 경제력이잖아요.
이것도 사회 몫으로 보증하는 거야, 이게 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릴 금융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기본소득과 기본적으로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이 표는 이제 그러니까 책에서 자세히 보시는데 최대 그러면 얼마가 나갑니까? 당장 실행할 수가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니까는 민주당에서 항상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강조하잖아요. 이 효능감을 민주당은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추가소득 한 500만 원 생기게 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1,000만 원을 있잖아요. 청년들이 한 5명이 모이게 되면 한 5천만 원까지 쓸 수가 있는 거야. 교수님, 이게 표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표는 숫자는 전달 안 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하셨어. 교수님. 이해되시죠? 예. 예?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은 민주당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돈에 관한 권리가, 국민한테는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렇죠. 권리만큼 나눠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 그 권리를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면 책을 보시는 것으로. 아직도 몇 시간씩 기다리시나요? 닥터키는 1시간이면 바로 사용 가능. 천천히 5회 정도 넣었다 뺐다 반복.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화큐 사이즈로 발도 사용 가능. 피부 보습, 영양 공급 완료. 지금 딴지마켓에서 닥터키를 검색하세요.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가 그것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 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편관보. 자, 영입인재 시리즈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영입인재들이 여기를 거쳐갔거든요. 충청 3인방이에요. 지역으로 묶어서 인재 영입을 발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15호 신용환, 16호 이재관, 17호 김재선. 네. 반갑습니다. 본인 워딩으로 본인 소개를 이제 해주세요. 네, 취업 창업 일자리 전문가 돌아온 탕자 신용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입인재 16호 이재관입니다. 삼행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관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되죠. 제대로 해야죠. 관심 없는 무능정보 끝장냅시다. 저는 지방행정 전문가, 대한민국의 허리, 천안에서 온 이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준비하신 거예요? 삼행시? 이 제자는 제대로 하면 어이 아닙니까? 예, 저는 17호 영입인재인데요. 대전 중구 사람 김재선입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산해야 되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 학살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몰래 뿌렸는데 안기부가 어떻게 잡아가가지고 엄청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을 갔다 왔고요. 그 후로 시민 주권, 시민 권력을 실현하는 일, 또 정부가 유능하게 어떻게 잘 일하게 할까 하는 일을 주로 평생 동안 해왔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5번은 쭉 커리어를 봤는데 기업에서 주로 커리어를 쌓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보수 정부에서 청년 고용 전문가로. 네네, 일자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근데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물러나셨어요? 네네. 실제 그 전당대회에서 면전에서 자유한국당 그 지도부가 다 있는 자리에서 제발 그나물의 그 밥 청년들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시라. 그리고 탄핵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백서를 쓰자. 그 바람에 이제 쫓겨나듯이 당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지난 대선에 윤석열 캠프에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정책 총괄을 하셨어요. 네,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했습니다. 인수위에 들어갔어요. 인수위는 과실을 따먹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장관, 차관 자리, 공기업 사장 쭉 얻어서 가죠.
본인과 함께 인수위 들어갔던 사람들 다 그렇게 갔죠. 그분들이 지금 전부 수석이나 비서관 또는 장관 차관을 저 빼놓고 전원이. 근데 본인은 인수위에 들어가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네네. 2022년 4월에 제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으로 온 거예요. 되게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인데, 인수위에 들어갔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쭉 잘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왜 사표를 냈어요? 탄핵을 당하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랑 3개월 동안 집 밖에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뒤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어느 순간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싫었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위원장 할 때 이제 비서관이나 수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러브콜 했을 때 솔직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했잖아요. 네네,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관뒀나?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동했지만 일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납득이 돼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왜 그게 이루어졌고 뒤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고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공약이 나오고.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것들이 바로 그냥 들어와서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정도에서 저는 깔끔하게 물러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22년 4월 달에. 인수위에서? 네네. 이미 당선시켰는데 깔끔하지 않죠. 왜냐면. 인수위까지는 갔는데, 예. 근데 그 위험한 과정을 봤어요. 예. 이런 식으로 국정이 진행되면 위험하겠는데? 나는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이겁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직원도 했고, 토로도 했고. 후보 시절부터 봤는데. 후보 시절부터도 이제 그런 고민을. 인수위까지 들어오고 나서. 네. 이대로 가면 진짜 위험하다. 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토로하고 하면서, 저는 여기서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겠다. 이 정도에서 물러나는 게 맞겠다라고 딱 끊고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자리를 부탁하거나 옆에서 끼웃거려 본 적 없고요. 여의도에 가본 적도 없고 용산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안 되겠다 싶어서 끊었다는 거네요? 네네. 더 이상은?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네. 하지만 그 정권 탄생의 원죄는 있네. 그래서 사실은 끊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서 과실을 따먹고 싶지. 이거 위험하다. 내가 이 위험에 일조할 수는 없다 하고 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용산에 들어가신 분들이 안타까웠나 봐요. 사실은 좋은 자리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단호하게. 왜 거절했어요? 뭐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탄생에 일조를 했으나 더 보탤 수는 없다? 말하자면? 네네. 그건 특이한 선택 맞다. 네. 어려운 선택 맞고 하지만 탄생에 일조했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요. 자, 16호는 30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관 했고 또 나중에는 김대중 재단 지회장도 하셨네. 자, 30년 공직 생활 중에 내가 이거 진짜 자랑스러운 경력이다. 여러분 세종시 출범이 언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2년 7월입니다. 세종시를 법률로 2012년 7월 달에 출범시켜야 되는 그 출범 준비단장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준비단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본인한테 그걸 시켰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업무죠. 자랑은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 중요한 걸 왜 나한테 시켰냐? 왜냐하면 가만두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 이걸 본인한테 맡긴 겁니까? 자치단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현장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정 구조도 알아야 됩니다. 기초와 광역과 또 청와대 행정안전부와 같이 이런 걸 정책부서라고 하는데 그런 부서들을 골고루 경험해본 그런 전문가들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가졌다고 보고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조금 도와드릴게요. 우리 이재관 위원장님이 행정의 달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주세요. 예. 아직 달인이라는 말이 참 쑥스럽긴 한데 행정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종시에 보면은 그 동명칭이 여느 지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고운동, 아름동, 다정동, 어진동 뭐 이런 한글 이쁜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출범 준비단장을 하면서 장명을 한 겁니다. 지금도 세종시에 가면은 그 이름들을 보면은 정말 좀 뿌듯합니다. 행정의 달인이고 섬세하다. 게다가 네. 그리고 대전시 행정부시장도 하셨네? 예,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행정부시장을 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시장들이 왜 본인을 행정부시장으로 뽑은 거죠? 행정부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정에 밝아야 됩니다. 또 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 역량도 있어야 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의 달인이니까요. 예. 예, 행정의 달인이니까 행정부시장을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준비를 하는 단장을 시켰고 세종시에서도 대전시에도 시장들이 부시장을 시켰어요. 행정의 달인이 맞는 거지. 본인 자랑의 달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 자랑의 달인을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실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지방자치분권실장을 하면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그 법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거든요. 참 오랜 수고였습니다. 32년 만에 지금과 같이 체계적인 자치법을 완성한 것은 제가 분권실장을 하면서 이룬 성과 맞습니다. 아, 그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접니다. 예, 그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접니다. 지방자치법을 지금의 모양으로 정리한 것이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지방자치법을 체계를 완성한 그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 당사자가 접니다. 자, 우리 17호 시민 영역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본인의 특기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방식을 사회혁신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네. 대전에 이제 엄마들의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시나 구에서 그거 하나 지으려면 30억 원 이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맙니다. 작은 도서관들을 동네에서 14개 만드는 걸 제가 도왔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을 하던 도서관을 세금으로 만들려면 절차도 길고, 그죠? 그게 이제 30억에서 150억 정도 운영비가 별도로 드는데요. 엄마들이 스스로 배우고 십시일반 돈 모으고 기부금 좀 받아서 14개 마을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고 공간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동네 엄마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또 동네에서 좋은 일 한다니까 우리 공간을 저렴하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가진 분들 중에 야, 요 공간을 저렴하게 여기 써라 라고 내놓는 분들이 생겼다? 예, 좋은 일 하니까 지갑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훈련도 많이 시켜드렸어요. 그 엄마들이 처음에 우리 애기 사투리를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엄마들이 누구한테 신세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한 명 제대로 키우려면 아니 방금 전에 그 충청도 사투리 그렇게 할게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혼자 키우기 어렵거든요. 함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엄마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엄마가 됩니다. 아이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성장하게 되고요. 민간에 사는데 공공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새로운 공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14개 마을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시장 선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다 선거 공약으로 작은 도서관을 다 만들겠습니다. 근데 뭘 안 했냐면요. 그분들이 엄마들의 역량을 키우고 엄마들과 엄마들이 연결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연결시키는 건 안 했어요. 공간만 마련했고요. 공간만. 그렇죠. 시설 만들어주고 책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민 주권, 시민 권력 우리의 문제는 뭐다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최백원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사회의 창의력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요.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성과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도시 문제에서 교통이 밀린다. 그러면 보통 어떤 정책을 결정하냐면요. 도로를 넓히자 그래요. 그렇죠. 도로를 넓히는 사이에 차가 더 많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문제를 해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차가 더 늘어나서 교통 혼잡은 더 커져요. 그런데 그 도로 옆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는 자동차 매연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자동차가 정체해 있으면 자동으로 엔진이 꺼지는 장치를 만들어준다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해주는 것이 실제 문제 해결인 거죠. 그러면 자동차가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모빌리티 수단을 줘서 안정적이고 정시성이 있는 교통수단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통이 밀린다 그러면 다 도로 늘리는 것만 생각해요. 실제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를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대안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정부가 어느 정부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가 이걸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사회혁신 수석실도 두고 정부 혁신 추진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돼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부 운영하겠다. 우리 이재관 위원장님도 그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입법이 엉망이어가지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수십 년간 수건이었습니다. 여전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거를 함께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야, 자 지금 막 서로 품앗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신 교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 신 교수님 스토리가 극적이다 보니까 신 교수님한테 이제 묻게 돼 있어요. 왜 관뒀냐? 아직 민주당으로 왜 왔냐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재관 위원장님이 갑자기 삼행시를 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혼자 그렇게 준비했어요? 두 분은 같이 다니세요, 일단. 셋으로. 그리고 우리 16호도 충청도 사투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늘 해요. 15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해요. 관둔 것까지는 알겠어요. 기업에서 활동하다 정책 전문가로 들어갔어요. 정책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다가 탄핵에 대해서 부끄러웠다. 그래서 관뒀다. 근데 또 그 분야 전문가라는 게 불렀어. 인수위에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 위험하다. 내가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관뒀어. 이건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근데 민주당으로 가는 건 배신 아닙니까? 지역사회에서 보면. 예, 배신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지역사회나 그러니까, 뭐 당원분들이나 보신다면. 그러면 본인한테 부담스러운 결정이잖아요. 일단 2022년 4월에 그만두면서 완전히 탈당을 했고요. 당도 탈당해버렸어요? 예, 예. 확실히 이례적이긴 해요. 원래 총선 때는 그 당의 당세가 센 곳에는 그 당 출신을 영입해가지고 출마시키고 싶어들 해요. 근데 이제 잘 그렇게 안 되죠. 내가 여기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 굳이 가가지고 정치인을 한다는 게 부담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참여하고 설계할 때보다 집권 이후에 훨씬 더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정말 원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되겠다. 누가 철새 얘기를 할 때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게 철새인데 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한 자리 충분히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철새는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간 건데 네. 나는 야당으로 온 거 아니냐. 나를 철새로 부르진 말아다오. 예. 그래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돌아온 탐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부르긴 할 텐데 예.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저희 같은 정책 전문가들의 자부심, 자긍심은 문제 해결 능력,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 이걸 평생의 자부심으로 갖고 살았는데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되겠다. 본인이 탄생에 일조한 이 정부가 일하는 걸 보았더니 너무 더 부끄러웠다. 본인을 부끄럽게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KTV 부산 엑스포 특집 방송을 2편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용산 관계자분들 또 뭐 요로에 그 관련된 관계자들 분한테
이제 해서 KTV에서 예. 부산 엑스포 특집을 하는데 네네, 두 그래, 편을 만들어서 알던 사람들한테 예. 이 엑스포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외교부가 가장 보수적인데 외교부까지도 이번에 해볼 만하다. 현 정부 요로에 있는 사람들이 예. 당연히 되지. 예. 외교부가 이 전망이 제일 보수적인데 외교부도 된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된다는 말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예, 저 사실 그날 발표를 할 때 새벽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쪽팔려서. 되면 이러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있고 앞으로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을 거다. 부끄럽네요.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를 듣고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직급으로 보면은 최소한 차관급 이상들 수석급. 네. 혹은 뭐 정부의 차관급한테 예. 이거 되는 거야? 그랬더니 다 된다고 하더라. 예. 불과 며칠 있다 벌어질 일이잖아요. 저는 정말 졸도할 정도로 야 이렇게 허술하냐. 정말 이건 아니다. 실력이 진짜 말도 안 되더라. 네네. 왜 그렇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다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같이 일했던 분들입니다. 사석에서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법률적 책임을 주로 이제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우리 염치라는 게 있다. 도의적인 책임.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최고 수뇌부들이죠. 아무도 그만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때 정책총괄지원 실장이었으니까 실장님이 위너예요. 빨리 빠져나갔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갚으려고 반대 진영에 와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 되잖아요. 공격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정책이 굴러가는 이유는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종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잖아요. 네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합리적인 비판, 개혁적인 비판 다 할 수 있죠. 두 분 다 지역구 생각하시는 거죠? 15, 16. 예,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17호 저는 총선을 생각하고 영입 제안이 가고 받아들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구청장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또 경우도 처음 봤는데. 구청장으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라는 걸 선포해요. 그러면 지방을 죽입니다. 말만 하면 반대로 가요. 부자 감세라고 해서 지방에 주는 돈이 매년 보통교부세로 있는데 6조 8천억을 올해만 줄였어요. 임기까지 한 24, 5조 내외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부자 감세하면 가난한 사람들, 지방은 증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전시가 보통 받았던 대전광역시 기준으로 받았던 교부금이 1,600억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대전시는 2,400억의 빚을 내요. 그 빚 누가 갚습니까? 대전 시민들이 빚 갚아야 되거든요. 특히 지방은 골목 상권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공장이나 회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중요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이 정부가 들어서더니 대전시는 그 명목으로 받은 국가 보조금을 사람들이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80억 중에 60억을 반납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미친 놈들이에요. 아니 국가 보조를 받은 돈을 못 쓰게 해서 반납하는 일을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까? 10% 할인율을 3%, 5%로 바꾸고 사용 방법을 바꿔요. 그럼 그건 잘 못 쓰게 되잖아요. 농산어촌 분야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땡땡 지역 활성화라고 붙은 사업비는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서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거예요. R&D 예산 줄인 거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동네 예산 죽인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제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서 전임 구청장이 국민의힘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골석이 됐는데 제가 마침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당신이 좀 한번 이번에는 해보는 게 어떨까. 구청장 한번 해봐라 당신이.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나라를 지켜주고 세상을 바로잡았던 게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 장들이에요. 혁신적인 자치를 해서
예를 들자면 치매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치매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고 지원하는 원스톱 치매센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이 만들었어요. 구청장 시절에. 시민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돌보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탄핵과 같은 일이 겪어도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망해가는 대전광역시 중구라고 욕할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기회가 있다.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한번 만들고 싶다. 대전에 오면 성심당이라고 혹시 아세요? 딸기시로 그 줄 엄청 쓰더라고요. 저도 그거 2개나 사느라고 딸내미가 하나 사오라고 시키고 힘들었슈. 근데 거기에서 40m만 더 들어가면 다 다르다 책방이라고 있어요. 10평도 안 되는 책방인데요. 1년에 45,000명이 다녀가요. 그 서점 만든 청년이 제가 새로운 공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거든요. 그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예요. 지방이 어렵다고 하지만 단점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그 힘을 키우면서 행정이 그걸 뒷받침하면 훨씬 잘 될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노인들밖에 안 살아요. 이 동네 활성화 어떻게 할까? 동네 할머니들이랑 같이 마을 지도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편백나무 마을이기 때문에 장수한다. 편백나무 100개 팔아요. 그래서 지역을 살립니다. 어렵고 약점이 많다가 아니라 그것을 되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청년 창업하기가 너무 좋아요. 대전 중구는. 왜? 집값이 싸요. 임대료가 쌉니다. 자본금이 덜 들어요.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하는 그런 건 제가 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박수. 야. 아니, 총수님, 저 건의사항인데 제가 여기 와보는 게 꿈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왔는데 진보 한 잔 안 줍니까? 진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충청팀 한 번 더 부를게요. 왜냐면은 충청팀은 독특한 조합이고 그리고 이 잘 섞어놓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만 더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선거철이 임박하면 그 지구 있는 쪽에서 이제 좀 뻥을 친다든지 소위 후라이 친다 그러잖아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목련 꼽힐 때 그때 되면 김포가 편입된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다라고 하고 그 무슨 특위위원장께서 마치 대선 때부터 준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김포 서울 편입은 대선 때 논의된 적도 없다. 전혀 없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완전히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제가 취합이 안 되면 후보까지 가진 않잖아요. 15 고유의 팩트 체크가 가능하네요. 그런 또 기능이 있구나. 어지간히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련꽃은 전국에 동시에 필 수도 있다. 여러분 비싼 게? 예, 요번 조사해보면 대전광역시 중구가 윤석열 정부 심판 분위기는 높은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밀려요. 제가 그거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총선도 중요하지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지방이 살지 않으면은 결코 국가는 살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정책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반드시 지방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철새. 철새. 또 누구는 기선용사. 온전히 제가 다 오롯이 받아 안고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층을 더 넓혀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 민생, 경제 이런 쪽에서 꼭 제대로 성과를 내서 뭐 철새다, 뭐 기선용사다 어떤 것도 제 스스로의 성과로 보답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이한 조합이에요.
자, 이 조합은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기후 비상시대. 우리들의 작은 행동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늦장 부림은 노노. 부림 제지에.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섯 분을 모시겠습니다. 예, 일부러 맥주 같은 느낌이 나라고, 예, 이런 컵에다가. 원샷? 네, 원샷. 딱 좋아.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잡숴봐. 잡숴봐. 안기령 앵커 뭐 개발해 놓은 거 없어요? 저는 원래 말이 길잖아요. 중국은 춘절이 17일까지입니다. 무지하게 화약을 터뜨려대고 있죠. 미세먼지에 굉장히 많이 우리들을 괴롭히는데 그때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 게 생강이에요. 생강의 효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맛도 좋은 거. 그럼 안 마시면 손해죠. 이건 손해입니다. 안 마시면. 네.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안 마시면 손해다. 다이앤폰 퍼스텐버그의 얼룩말 무늬, 정글 무늬, 또 땡땡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그녀의 솜씨 한정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주 유명한 벨기에의 디자이너입니다. 네. 다 드시고 한번 세척하신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감는 아주 작은 알전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넣으면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조명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뮤직비디오를 보고 상처받은 가슴이 달래지는 느낌이에요. 그 얘기 해야 되겠다. 거업이 얘기한 설 연휴 직전에 나온 대통령실 역작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너무 안 알려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너무 속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만든 거거든요. 중독성 있어요. 나 10번도 넘게 왔어 이거. 이상해. 자, 시작합니다. 대통령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이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 저 표정 연기. 뭐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하기는. 아빠가 따라서 왔어? 그래.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아빠 따라오는 애들이 그래. 있어요. 응? 어? 벌써 못 보겠어.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에 이거 사람들 양옆으로 흔들릴 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그래.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맞아. 굉장히 초창기 좀비 영화거든요.
좀비 연기가 정립이 안 됐을 때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랑 비슷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소리가 갑자기 들리잖아. 대통령이 이게 무슨 소리지? 메소드 연기야. 그러면서 누군가 다가오는데 난 거기서 노래를 부를 줄 몰랐어 정말. 이거는 내가 인도 영화에서만 봤던. 인도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렇죠. 네. 대통령이 마지막에 또 노래를 하는데 고음이 좋아요. 장르가 뭐예요, 장르가? 컬트. 오컬트. 저도 설 연휴에 누워서 홀린 듯이 여러 차례 봤어요. 홀린 듯이. 정말 홀린 듯이. 대통령실에 원래 합창단이 있었나요?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있나봐. 있나봐, 여기는. 화목한가봐. 화목한가봐. 이거 못 보신 분들은 꼭 처음부터까지 보세요. 계속 본다? 그리고 볼 때마다 웃는다? 자, 그거 못지않게 웃긴 게 또 하나 있어. 한동훈 이 얼굴 검댕. 연탄 화장. 이 사진 보자마자 이거 틀림없이 일부러 묻혔다 이야기 나오겠다 싶었어요. 양지열 변호사도 연탄 날랐던 세대거든요. 그렇죠. 연탄 많이 날랐어요, 예전에. 80년대까지는 연탄 보일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연탄을 날라봤어요. 그렇죠. 집게로 나르건 손으로 나르건 저런 경우는 없죠, 사실. 저렇게 안 돼요. 묻는다면 땀 나가지고 쓱 땄다가 뭉개지는 거거든, 뭉개지는 거. 근데 이게 손 자국이 있잖아. 조선일보에서 이거는 연탄은행 회장 당 관계자가 묻혀준 거다 하고 이제 커버를 쳐줬어. 있습니다. 살짝. 위원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이걸로 다 좀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드시고 여기로 오시죠. 저렇게 했다는 거야. 저렇게 하고 끝났어야 돼. 끝났어야 되는데 대변인이 등장을 해요. 한동훈 사건의 특징이에요. 누군가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거나 말꼬리 붙잡는 싸움 하다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쪽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 악플로 싸우는 마지막에 내가 남기면 내가 이긴 거다 하고. 내가 언제 사직 구장에서 봤다고 했냐 라고 언론 중재위까지 갔잖아. 꼭 끝을 자기가 말해야 돼요. 일부러 묻힌 게 아니다 이거 아니야. 남이 묻혀준 건 맞잖아. 연출은 맞잖아.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야 돼. 근데 꼭 없는 사실로 가짜로 선동한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그건 참을 수가 없거든. 찾아봤어. 원래 연탄불 쌀 때 깨지면 벌금이 1,000원이거든요. 아니야. 자기가 자꾸 문대가지고 넓혀요. 그래서 저렇게 만든 거야. 계속해. 손자국이 선명하잖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게. 가짜뉴스에 대해서 당 대변인단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수석 대변인이 이제 사실을 알았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 위원장은 연출 같은 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도 또 엄호를 해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연출을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뭔가 논란이 생겨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해요. 짜잘한 거야. 짜잘한 건데 과장이 되거나 부풀려졌거나 사직에서 야구 안 본 거 맞잖아. 그럼 그냥 넘어가야 되거든. 내가 언제 사직 부장이라고 했냐고. 언론중재 왜 갔냐고 물어보면 자기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 자기 이름으로 언론중재에 갔는데. 그 사직 논란이 있었을 때도 아주 예전에 사직구장 가서 봉다리 쓰고 찍은 사진 공개했잖아요. 해명이 안 되잖아. 응?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법조인들이 원래 투자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동훈이랑 같은 법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럼 나는 뭐가 돼? 요즘에 발견한 특징은 그 상대가 누군지 알거든요. 알면서 모르는 척해요. 홍익표 씨, 조국 씨,
이런 이게 호칭을 쓰더라고요. 홍익표 씨던가 홍익표 대표 이렇게 잘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국 씨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홍익표 대표인가요? 그분이 조국 씨가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 이름도 잘 몰라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잘 알지 근데. 한동훈 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씨 그 비대위원장이던가요? 사람을 무시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나 이름도 정확하게, 직책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연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까치발 하듯이? 이 사람은 자기 행동 대부분이 연출이에요. 말투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드랍 더 마이크 아세요? 얘기를 해놓고 자기 딴에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해놓고 이재명 대표의 뜻은 뭐 잘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말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런 점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딱 나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딱 나 멋있어. 이게 임재범 씨가 많이 하는 건데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호흡 소리 같은 게 들어갈 것 같은 마이크를 확 빼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말 끝에 저는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메소드 연기예요. 메소드 연기. 내가 멋있는 나한테 너무 취해 있는 거지 지금. 사직 논란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했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아니 사직에서 술집에 가서 봤을 수도 있잖아. 자기 혼자 막 합리화하는 거지. 하루 종일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누굴 시키는 거지. 한동훈한테 안 물어보고 갔겠어요? 언론중재위 제소하는 걸? 일반인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소죠.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하지 마시죠. 이게 정상적인 조언이죠. 근데 했잖아. 했다는 건 한동훈 의지가 거기 담긴 거지. 치와와. 겁이 많은 치와와가 더 많이 짖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받을까봐 먼저 황황황황황 막 짖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낸 모습 외에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진짜 자기를 드러내면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여 본 적도 없고, 그렇게 20, 30년을 살았던 사람이 대중 앞에 서려면 꾸며내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모습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모든 정치인이 일정 정도 연출을 하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드러나기 마련이란 말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중 앞에 서는 모든 장면, 발언하는 모든 장면이 다 연출이에요. 딱 자기가 설정해놓은 자기 모습이 있어요. 키 180 넘고. 그 180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대체? 그 아마 언론에서 네, 처음에 어떤 칭찬하는 기사에서, 기사. 네. 훤칠한 큰 키에 백옥 같은 피부. 아무리 봐도 180이 넘지 않는데. 그러니까 봉사활동 갈 때도 그 이만한 운동화를 신고 가는. 집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연탄 갔을 때 신은 운동화 브랜드를 찾아봤거든요. 그 제품의 뒤축 굽 높이가 나와 있더라고. 5.5cm. 5.5cm면은 키 높이 운동화에 들어갑니다. 연탄 봉사할 때 내 키가 커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누가 해. 우린 아직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확한 키를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난번 화재 때 시장에 갔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 서 있었을 때 딱 첫 마디가 그래였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늘 그 밑에서 2인자였잖아요. 그러니 이제 와서는 보여주려면 나는 옷도 사야 되는 거지. 근데 운동화 브랜드 어디에 나도 좀 신어야겠다. 나야말로 다리 짧아서 신어야 될 텐데. 나도 안 신는데 왜 지가 신어?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잖아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체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걸 감추기 위해 보정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근데 대중 정치인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키높이 운동화를 신어야 되겠다. 이건 이상한 거거든. 50대 넘었는데 키높이 신으면 좀 이상한 거긴 해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인이 된다는 거는 50줄에 아직도 까치발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신발을 그런 걸 꼭 신어야 되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자기를 연출하고 이런 정치인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연구하고 있어요. 다 찾아오는 거야. 신발 뭐 신었지? 확실히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시인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그러니까 절이
남자들이 하는 그런 절이 아니라 약간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정말 그런 느낌의 절하고 이랬을 때 왜 이렇게 하지? 절을 한 번도 안 해봤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상합니다. 뒤에 가서 신발을 벗고 앞으로 온단 말이죠. 그치. 저도 그 절하는 사진 봤거든요. 그 시체들의 새벽하고 비슷해. 움직이는 게. 하여튼 어떤 우리나라 남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리를 굽혔다가 이러거든요. 가설인데 발목을 접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발목이 불편하거나 첫째, 두 번째 이 양말이 이상하다. 맞다. 양말에도 키높이 쿠션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뒤꿈치에 딱딱한 걸 넣은 다음에 그거를 양말로 한 번 더 싸는 거지.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 키를 유지할 수 있어. 맞아요. 키높이 양말이라는 게 있어? 키높이 양말 있어. 양말 그거를 발에다 대고 양말을 신고 불편하죠. 아무래도. 씨발. 나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쳤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그 가설 하나하고 이게 발바닥에 안 굽혀지나? 양말이 이상한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 그거를 제가 한번 껴본 적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불편합니다. 이게 우리 뒤꿈치는 폭신폭신 하잖아요. 충격 흡수가 되잖아요. 폭신폭신한 걸로 키가 자랄 수 있겠어요? 딱딱한 게 끼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평소에 내가 서는 거랑 무게 배분이 달라져요. 그렇게까지 이 불편하게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근데 대체? 내려와서 살아도 괜찮아. 사는데 지장 없어. 아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키 작다고 말한 적 없잖아요. 까치발 하면서 시작된 거죠. 그 전에 화제가 된 적 없죠? 키에 대해서. 없죠. 왜 이러지? 언론에서 큰 키라고 쓰긴 했어요. 까치발 전부터 큰 키라고 썼어요, 언론에서. 제가 처음에 봤던 기사는 180cm대의 큰 키라고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예.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 찍은 사진 찾아봐야겠다. 무서워. 기왕 이렇게 나선 거 씨발. 난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한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가 얼마나 미울까 씨발.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도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디테일하니까 나도 디테일해지잖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국회에 와서 민주당의 꽃놀이패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화투가 저급하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꽃놀이패가 바둑 용어라고 민주당에서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라. 꽃놀이패는 화투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다. 네,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서 단독을 달고 한동훈 장관은 원래 바둑 용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민주당에게 어울리는 건 화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졌다. 어떻게 그렇게- 알려졌겠어? 그러니까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알지. 얘기한 거지. 그런 작은 지적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견딜 원래. 수 없어요. 네. 뭐든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자기 결점을 포함해서 그 지적들을 다들 받아들이면서 살잖아요. 이 용납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최근에 소송에서는 판판이 다 깨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다 이런 걸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는데 다 졌죠.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이 사람이 리더를 하면 조직이 다른 사람이 없어요. 검찰 출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자기 조직에서도 따르는 부하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정치인으로 역할을 할 때 위험하다는 거지. 이분 또 꾸미는 것 중에 하나가 취향을 굉장히 꾸며요. 나 피규어 같은 거 모으는 사람이다. 만년필 매니아다. 취향을 꾸미는데 아니 진짜 그런 취향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원피스나 이런 그 피규어들을 모아놓은 자기 그 서재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덕후들은 보면은 저건 아주 기초 단계.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만한 정도의 그 피규어 수준을 보자마자. 네네. 진짜 덕후는 딱 알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네. 덕후라고 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데 네. 매니아 네. 이것처럼 자기 취향을 내가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다. 라는 걸. 그리고 진짜 덕후였으면 자기 덕후라고 말 안 하죠. 말 안 하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청담동 술집 얘기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술을 입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알아야 되고? 보통 이렇게 말하지.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네, 저는 술 마실 모릅니다. 뭐 이런 정도지.
요즘 거비가 즐겨 쓰는 표현이긴 한데 자의식 과잉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제일 먼저 본인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자기부터 속이고 싶어요. 예. 보통. 기타도 한번 쳐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배웠다고 했지 친다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서 그래요. C코드 한 번만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쳤으면 좋겠어. 그거라도. 너무 일치하지 않으면 서글프지 않나? 사람이? 정말로 그 중에 하나는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원피스 덕후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루피가 먹는 열매가 뭔지 바로바로 질문 받았을 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내가 슬램덩크 덕후다 그러면은 마지막 시합에서 강백호가 리바운드 몇 개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기타 주면서 C코드 잡아보세요. 이제 F코드. F. 다스 관훈 토론회. 재밌겠다. 너무 많은데 물어보고 싶은 거. 일단 한동훈 씨라고 시작해야 돼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싶으니까 섬세한 옷 속에 뭐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 한번 만져도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 사과 한 알이 10,000원이 넘었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에요, 실력. 유통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그 유통 구조가 폭주할 때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 스타벅스 뭐 서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아예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어떤 삶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귤이 비싸? 오렌지 먹어. 네. 사과? 진짜야. 비싸? 대책이. 뭐? 자몽 먹어, 사과 말고. 자몽 먹으면 되겠네. 이게 실제 대책이에요, 정부가 내놓은. 그 사과 배 이런 것들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추석 이전부터 문제 생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관료들이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동으로 굴러다갔던 국가 시스템이 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유통 구조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가지고 핑계를 대서 폭주할 수 있잖아. 제어하는 국가의 기능이 있거든. 기재부에요. 물가 대책과가 따로 있어요. 대책과, 과장도 따로 있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따르면 스타벅스 한 잔, 커피 한 잔 값보다 사과가 더 비싼데 그러면 서민들은 사과 못 먹는 거네요? 사과는 이게 바로 수입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수입이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가만 놔두면. 사과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데 뭘 관리를 할 수 있겠어. 정부가 있긴 있는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난 이게 상징적이라고 봐요. 사과 가격 하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뭘 관리할 수 있겠어요? 서민 물가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에 대한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이 와중에도 법인세 그저 법인세 인하해 줄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정말. 큰일 났어요. 시장 속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 대신 오렌지 먹어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오렌지가 소비가 2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소환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사과가 비싸요? 자몽 드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렌지 관세를 면제해 줬지. 그런데 오렌지 가격도 우리나라에서의 그 판매 가격이 세계 1위입니다. 많은 과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지금. 유통이 아니라 윤통이 문제죠. 야. 마지막으로 한 개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여기서 지금 표값을 전액 환불해주는 이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표값을 환불해준다고? 네. 청년들이 청년 관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청년 관람을 지원한다는 걸로 해서 표를 인증을 하면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상한데. 이거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영화 제작사가 네. 그 영화 본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네. 저는 표를 인증하면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은 처음이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너무 궁금하죠. 진짜 이상한데? 서울의 봄 때문에 좌파들이 집결했다라면 건국전쟁으로 우리가 집결한다라는 또 프레임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2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기내 김대중이 이겼다면서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 서울의 봄처럼 1,000만 가고 그럴 리가 없어요. 뭐 그럴 일은 없죠.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100만 원을 본 게 아니잖아. 아무튼 소용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화 보고 감상평을 남겼는데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단독 기사가 2개 떴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 봤다는 걸 인증하면 돈을 돌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 기관에서 그 홍보에 동원이 되고 있다. 선거 기획인데 보니까 감옥 좀 보낼 수 있겠다 이거. 이건 나중에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추적 좀 해봐 그럼. 추적 좀 해봐. 예, 시간을 쪼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은데? 표 한 장으로 여러 명이 입금받으면 어떡하죠? 걱정해 주는 거야? 예, 걱정하죠. 추적해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경찰서도 드나들고 해봐요. 박수 쳐줄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연합비례정당 어떻게 할 거야? 정의당, 진보당 어떻게 해? 지역구는 단일화하나? 조국 신당과는 어떻게 하지? 의견이 갈리게 돼 있고 그럴 때부터 스트레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반발을 물러서서 일단 지켜봐야 돼요. 누구와 함께? 다스베이다와 함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